2023년 새해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다 가야 될까요? 주식? 코인? 부동산? 아니면 채권? 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 살인적 물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 폭락, 이런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산 시장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있죠. 우리 개미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각광받는 투자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 최건일입니다. 혹시 2023년은 채권 투자의 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 2022년은 정말 모든 투자들한테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죠. 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0.25%에서 4.75%까지 4.5%나 금리를 올렸고요. 유로존의 경우에는 제로금리에서 3%까지 인상, 우리나라는 비슷한 기간에 3.5%까지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 연준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대차 대조표까지 줄이는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하락을 하게 됐죠. 바로 유동성의 감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들은 통화긴축 정책에 발맞춰서 다른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요. 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기 예적금 또는 단기 채권 등에 투자를 했죠. 지금 나오시는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적금에 엄청난 돈이 몰렸었죠.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은행 정기예금에 56조나 되는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때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강남 부동산 수익률보다 더 좋았었죠.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은 금리에 순응하는 투자를 통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3년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도 작년처럼 이 예금과 적금에 투자를 하고 단기 채권을 사야 될까요? 아직은 이 섣불리 기준금리가 정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금리 하락기가 오지 않았기에 당장은 예적금과 단기 채권 투자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하거나 인하를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은행의 총재는 심한 경기 둔화를 막으려면 금리 인상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적어도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요, 지난 2월 7일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죠. 지금 연준이 보기에도 이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지만요. 두 기사를 종합해보면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고물가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이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점차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요,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든 만큼 베이비 스텝 0.25% 이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현재 목표치인 2%대로 감소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조금 보이는 지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채입니다. 금리 상승이 멈추면요, 왜 국채를 비롯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좋은지 함께 공부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과거 미국은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년간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해서 도합 7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3%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7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했죠. 당시 이 금리 인상 시 폭락했던 채권 가격은요, 금리 인상 종료와 함께 급반등을 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6, 7개월 만에 3,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2, 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급상승을 했었죠. 그때 금리 인하 시기에 이 장기 채권은 정말로 좋은 투자처였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알아볼 채권 투자, 그 중에서도 국채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반대로 국가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사채라고 해요. 이 금융상품의 한 종류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를 사게 되면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에 합당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아까 예상한 바와 같이 조만간 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시점에 발행된 채권이 금리가 낮은 시점에 발행된 채권보다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예를 들면 2022년엔 이자율이 5%였어요. 그런데 23년, 24년엔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를 3%를 준대요. 그러면 언제 발행한 채권 인기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과거에 금리가 더 높았던 시기에 발행된 채권의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더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금리가 높았던 때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더더욱 많아지니까. 이걸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국채는요, 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죠.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어떤 나라의 국채를 사야 할까요? 좋은 국채를 물론 찾아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국채는요,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 즉 미국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미국채에 투자해야 더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가 높으면 그냥 더 좋은 국채일까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국채의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은 채권을 발행한 나라의 국가 신용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대국인 미국에게 돈을 못 받을 확률 대 경제 소국의 금리가 높은 나라에게 돈을 못 받을 확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까딱하면 원금 회수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으면서도 수익성도 있는 그런 국채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 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손쉽게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국제 ETF나 ETN 같은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미국채도 매수할 수 있는 펀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종목 코드 610023, 메리츠 레버리지 미국채 10년 ETN, 이런 상품을 주식처럼 매수,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 미국채는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ETN처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조만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를 사야 할까요? 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시기에는 장기물의 채권 투자가 유리합니다. 금리 정점기에 발행한 채권은요, 이 금리가 하락했을 때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기 때문인데요. 금리 상승 시기에는 이번 달 금리보다 다음 달의 금리가 더 높아질 확률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채권을 보유하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 3개월간 금리가 매일 1%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 달에는 1% 수익이 발생하고, 다음 달에는 2%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 달에는 3%의 수익이 발생하기에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게 유리하겠죠.
네, 반대로 금리 하락 시기에는요, 이번 달 금리보다 다음 달의 금리가 더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난달에 발행한 채권을 더 높은 금리로 오랫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하락한 금리만큼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보면요, 3개월간 금리가 매월 1%씩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 달에는 3%의 금리로 수익을 볼 수 있고 다음 달에는 2%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만큼 더더더 갈수록 작은 수익밖에 못 보기 때문에 첫 달에 최초 3%의 금리로 발행한 채권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 국채만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기 좋게 우리의 시장 분석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금리가 계속 상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단기 국채가 유리하다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지금 당장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금리를 무한정으로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금리 100% 뭐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국채 투자 전략을 세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조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단기 채권의 투자의 비중을 일부 가져가서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금리가 정점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롤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무한정 올리지는 못할 테고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언젠간 오겠죠. 그리고 그때 투자해야 하는 장기 채권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하기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소액으로 금리 인하 시마다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분할 매수로 장기 채권의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면 되지 않을까요? 단기 채권은 단타, 장기 채권은 중장기, 이렇게 단기 채권 투자와 장기 채권 투자를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도 금리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진짜 궁금한 게 이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있을까요? 시장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긴 하죠.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채권 시장의 붕괴,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경색, 세 번째, 기업 활동 위축, 그리고 실업자 증가, 네 번째, 가계부채 위기, 다섯 번째, 경기 침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오르면은 시중금리는 대충 한 7, 8%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부채가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면요. 이 저금리 시대엔 별 문제 없이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즉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도 부도가 나는 흑자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A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거고 A라는 기업의 계열사나 협력사의 그 경영난이 전이가 될 테고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을 수 있고, 즉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레고랜드발 채권 위기, 그리고 그 때문에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위기가 오고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그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현재는 이 짓던 건물도 멈추는 판국입니다.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에 있는 644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440억 원이나 물어주고 포기를 했대요. 이런 경우가 한 번만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물 경제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의 발생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계가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중앙은행은 실물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금리 정책을 통해서 연착륙을 유도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장이 올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변곡점이라고 생각되는 지금 이 시기에 장단기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미 연준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리진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 국채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최근 기사를 보면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뭐 이런 이야기도 보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때 이 고금리 시기에 매수했던 장기 채권이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장기 채권, 그 중에서도 국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투자의 지혜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막 지금 당장 채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분석하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기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